보디빌딩이란? 보디빌딩은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과 조화, 대칭, 선명도 등을 극대화하여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신체를 만드는 스포츠입니다. 남자 보디빌딩은 1970년 IFBB 총회에서 현대 스포츠 종목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이고 세퍼레이션은 근육과 근육의 경계선, 분리도를 말합니다. 남자 보디빌딩에 대해 설명하시오. 남자 보디빌딩은 가장 전통적인 보디빌딩으로 평가 포인트는 근육량, 근육의 크기, 균형, 선명도, 포즈 표현 등입니다. 체급은 몸무게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복장 규정은 단색의 불투명한 트렁크를 착용하고 트렁크는 대둔근의 최소 4분의 3과 전면을 가려야 하며 측면은 최소 5cm 폭이어야 합니다. 트렁크 안에 패딩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한 신발, 안경, 시계 등은 착용할 수 없고 소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저 사용은 금지되고 과도한 오일을 바르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을 설명하고 복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클래식 피지크도 동일함. 클래식 보디빌딩은 기존 보디빌딩보다 과도한 근육 발달을 제한하고 신장 대비 체중 제한 안에서 균형미와 대칭미, 근육의 선명도 등을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보디빌딩 종목과 다르게 키에 비해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복장 규정은 단색의 불투명한 체조용 반바지를 착용하고 반바지는 대둔근 전체와 전면을 가리며 측면의 폭이 1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디빌딩 규정과 동일하게 반바지 안에 패딩 처리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반지를 제외한 신발, 안경, 시계, 소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과도한 오일이나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저 사용도 금지됩니다. 남자 보디빌딩과 클래식 보디빌딩 규정 포즈는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프론트 렛 스프레드,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5번 백 렛 스프레드, 6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7번 업도미널 앤 타이 7가지입니다. 클래식 피지크의 특징과 복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클래식 피지크는 남자 피지크보다 보디빌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디빌딩처럼 무제한 벌크가 아니라 고전적인 라인과 비율은 중요하게 보는 종목으로 2018년 IFBB 국제총회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클래식 보디빌딩보다 체중 제한이 여유롭고 남자 피지크보다 근육 발달을 더 허용하는 종목입니다. 규정 포즈와 바큐 포즈 등을 통해 전체적인 근육 발달, 균형, 선명도, 라인을 평가합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클래식 보디빌딩과 동일한 복장으로 단색의 불투명한 체조용 반바지를 착용하며 측면 폭은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고 대둔근 전체와 전면을 가려야 합니다. 반바지 안에 패딩은 금지되며 결혼 반지 외 장신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자 클래식 피지크 규정 포즈는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5번 백큐 포즈, 6번 업도미널 앤 타이, 그리고 7번 선수가 선택한 클래식 포즈입니다. 이때 모스트 머스큘러 포즈는 금지됩니다. 남자 피지크 종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남자 피지크는 보디빌딩처럼 근육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라 근육량은 적지만 건강하고 탄탄하며 미적인 남성 체격을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쿼터턴을 통해 상체 비율, 어깨와 허리 라인, 무대 표현력 등을 평가합니다. 복장 규정은 깔끔하고 단정한 불투명한 루즈핏 보드 반바지를 입습니다. 달라붙는 스타일은 금지되며 반바지는 다리 상부 전체를 덮어야 하고 쓸개골의 위쪽 지점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트렁크 안에 패딩 처리는 금지됩니다. 남자 피지크 규정 포즈는 기본 자세 프론트 포지션에서 시작해서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프론트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선 라운드, 예선 제1라운드, 결선 제2라운드, 결선 제3라운드로 구성되며 예선 라운드 규정 포즈 4가지, 예선 제1라운드는 규정 포즈 4가지와 규정 포즈 7가지 비교 심사, 결선 제2라운드는 규정 포즈 7가지 2번 및 포즈 다운, 결선 제3라운드에서는 개인 자유 포즈 최대 60초 진행합니다. 남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은 남자 피지크 경기는 결선 제2라운드까지만 진행되며 예선 라운드 4가지 쿼터턴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이후 예선 제1라운드에서 4가지 쿼터턴 비교 심사를 합니다. 결선은 제2라운드까지 진행되며 4가지 쿼터턴을 2번 반복하여 심사를 받고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남자 피지크 쿼터턴에서 감점 요인은 남자 보디빌딩처럼 극단적인 근육질이나 지나치게 제거한 체지방, 깊은 근육의 분리도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여자 피지크 종목의 특징과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자 종목 중 보디빌딩에 가장 가까운 종목으로 비키니, 보디 피트니스보다 근육 발달과 선명도를 더 봅니다.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사이드 트라이셉스 4가지입니다. 4가지 규정 포즈와 기본 자세를 포함한 쿼터턴을 심사합니다. 쿼터턴은 기본 자세 프론트 포지션에서 시작한 뒤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프론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복장 규정은 하의는 대둔근의 2분의 1 이상과 전면 전체를 가려야 하고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됩니다. 비키니의 색이나 스타일은 선수 재량이며 신발 착용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 팔찌,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착용은 금지되며 과도한 오일이나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저 사용도 금지됩니다. 여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은 근육의 선명도, 전반적인 근육의 발달, 탄력 있는 피부, 자신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여자 피지크 예선 라운드 규정 포즈 4가지로 선발하고 이후 예선 제1라운드 규정 포즈 4가지, 쿼터턴 및 규정 포즈 비교 심사로 결선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결선은 제2라운드와 제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제2라운드는 쿼터턴, 규정 포즈 2번, 포즈 다운을 심사하고 제3라운드는 최대 60초 동안 개인 자유 포즈를 심사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여자 보디 피트니스 종목의 특징과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여자 보디 피트니스는 비키니보다 근육감이 더 있고 피지크보다는 덜 과한 종목입니다. 평가 포인트는 전체적인 근육 발달, 균형과 대칭, 근육의 탄탄함, 과하지 않은 근육량, 피부톤, 무대 표현력 등입니다. 전체적인 인상, 헤어 메이크업, 자신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여자 피지크처럼 근육 크기나 선명도가 과하거나 체지방을 지나치게 제거하는 경우, 셀룰라이트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복장 규정은 비키니 하의는 대둔근 2분의 1 이상과 전면 전체를 덮어야 하며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됩니다. 비키니의 색이나 스타일은 선수 재량이며 하이힐의 앞굽 높이는 최대 1cm, 뒷굽 높이는 최대 12cm입니다. 과도한 오일이나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처 사용은 금지합니다. 여자 비키니 종목의 특징과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여자 종목 중 가장 부드럽고 매끄러운 체형이며 지나친 근육량, 근육이 너무 갈라지거나 과도한 체지방의 제거, 셀룰라이트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복장 규정은 하의는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려야 하며 커넥터는 비키니 상의에만 허용됩니다. 하이힐의 앞굽 높이는 최대 1cm, 뒷굽 높이는 최대 12cm입니다. 과도한 오일이나 지워질 수 있는 탄과 브론저 사용은 금지합니다. 여자 비키니, 여자 보디 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여자 비키니와 보디 피트니스는 결선 제2라운드까지만 진행되며 예선 라운드에서 쿼터턴, 예선 제1라운드에서는 쿼터턴 및 쿼터턴 비교 심사를 통해 최종 결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결선은 제2라운드만으로 진행되며 아이워킹 개인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진행한 후
4가지 쿼터턴을 2번 반복하여 심사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아이워킹 수행 방법은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서 정지하고 자신이 선택한 4가지의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선수는 무대 뒤쪽 라인업 위치로 걸어갑니다. 컬러링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워지는 탄과 브론저 사용 금지. 지워질 경우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적당한 바디 오일이나 보습제는 가능하나 과도한 오일 사용 금지, 금속 펄이 함유된 금색의 제품 사용 금지, 24시간 전 사용된 인공 착색이나 셀프 태닝 제품은 허용합니다. 도핑이란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금지 약물 선정 기준은 도핑이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종목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지 약물 선정 기준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와다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잠재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금지 약물과 부작용을 설명하시오. 도핑 금지 대표 약물로 동화작용제인 아나볼릭 제제는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물이지만 근골격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과 혈관에도 과부하를 줘서 심장질환과 고혈압, 성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고 성장 호르몬은 신체 기형화, 당뇨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흥분제는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고 피로감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으로 심장마비, 뇌졸중이 있습니다. 카나비노이드는 호흡장애, 인지장애, 정신장애의 부작용이 따르며 이뇨제는 심각한 저혈압과 탈수 증상, 실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부작용으로 저혈압, 기관지 발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도핑 검사 단계를 설명하시오. 먼저 검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검사를 진행할 검사관을 배정합니다. 그 다음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선수에게 검사 통지를 하고 검사 장소까지 동반합니다. 검사 장소에서는 선수가 시료를 제공하는 과정을 입회하여 확인하고 그 후 도핑 검사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시료는 운송되어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결과 관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장기 보관합니다.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의 시료에서 금지 약물이 존재하거나 금지 약물의 사용 또는 시도하는 경우, 바쁘다는 이유로 도핑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도핑 검사 과정 중 부정행위, 금지 약물의 부정 거래 시도 등이 있습니다. 소변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혈액 검사로 대체하자고 하는 경우에도 마음대로 검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소변이 채취될 때까지 도핑 테스트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도핑 적발 시 자격정지 기간은 도핑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1차로 2년에서 4년, 2차 위반 시 2배, 3차 위반은 영구 자격정지입니다. 도핑 규정에서 말하는 경기 기간이란 경기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 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 체내에 금지 약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도핑 검사는 사전 미통지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됩니다. 선수가 있는 곳 어디든 도핑 검사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핑 위반 과징금은 학생부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 일반부 1차 위반 시 4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 전국대회는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500만원입니다. 영구 자격정지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도부에서 코치 1차 위반은 200만원의 자격정지, 2차 위반은 400만원의 자격정지, 3차는 퇴출입니다. 지도부에서 감독 1차 위반은 400만원의 자격정지, 2차 위반은 800만원의 자격정지, 3차는 퇴출입니다. 시 도지부에 가해지는 제재는 선수 한 명당
300만 원의 가징금, 임원에게는 자격정지를 부과합니다. 도핑 관련 선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 통역을 동반한 권리, 시료 채취 절차 설명을 들을 권리, 장애인 선수나 미성년 선수가 절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도핑 관련 선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국 도핑 방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언제나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체내에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행위를 받는 경우 의료진에게 금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검사 시에는 도핑검사관이나 샤프롱의 관찰을 받아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시료 채취 절차를 준수하고 시료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의료용 치료 목적으로 약물 사용 후 도핑에 걸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선수는 체내에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에도 금지 약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나 건강보조제 섭취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유든 금지 약물이 검출되면 도핑 위반입니다.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체 약물이 없는 약물이라면 TÜE의 승인을 받아 복용 가능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도핑 시 카다에 보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TÜE 신청서, 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 기록 등입니다. 최종 판단은 TÜE에서 판단하고 카다에서 선수에게 통지합니다. TÜE란 무엇인가? 치료 목적 사용 면책으로 선수가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어도 TÜE 승인을 받으면 금지 약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TÜE 승인 조건은 선수 건강상 치료 목적,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는 경우,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면책받는 방법은 도핑 검사서에 복용 약물을 기재하고 TÜE 승인 여부 명시 후 TÜE 판정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최소 시합 30일 전에 TÜE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응급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후 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의 목적은 도핑 없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선수들의 건강과 공정성 및 평등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정의.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면서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속감 제공,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적 생활체육이란? 조직적 생활체육이란 생활체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화된 생활체육입니다. 목적은 생활체육의 전문화입니다. 생활체육의 구성요소는? 생활체육의 3대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참가자, 지도자, 시설, 재정, 홍보, 활동 종목 등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평가성, 창조성, 욕구 반영성, 전문성, 다양성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란 생활체육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넓은 개념으로는 체육의 생활화를 구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며 좁은 의미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방법 및 절차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프로그램의 철학과 목적을 이해하고 참가자의 욕구를 조사한 후에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동 기능을 전수하며 생활체육의 경로를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 체육 시설관리와 재정관리 역할도 수행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필요성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인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의 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의사 전달 능력, 사명감,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도덕적 품성, 칭찬의 미덕, 공정성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유의사항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하고 모든 참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복장에 유의해야 하며 적절한 언어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받아야 될 교육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응급처치 교육, 인성교육, 리더십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가의 원리, 창조의 원리, 개통성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반복 연습의 원리, 목적의 원리, 개성화의 원리입니다. 스포츠 포 올이란 모든 사람에게 스포츠를 이라는 의미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스포츠 참가 기회와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개념입니다. 피트니스의 정의는 피트니스는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운동, 신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흔히 체력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에어로빅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지구력, 근력을 증가시켜주고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웰니스 운동이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운동 지도법을 설명하시오. 유아기 때 특징은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며 이 시기에는 놀이가 중심이 된 운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동기 때에는 협응력이 향상되고 또래 집단 형성 시기이므로 단체 운동을 통해 협동, 경쟁, 규칙을 습득하고 바른 자세의 기본기 위주로 지도합니다.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과 같은 급격한 신체 변화가 있는 시기이며 운동 능력도 매우 발달되는 시기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균형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성인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로 건전한 여가와 성인병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체력에 맞춘 운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시기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근육량 감소 예방을 위해 관절에 부담이 적은 저중강도 운동 지도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 실현으로 스포츠 그 자체로 인권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존중받는 권리입니다. 올림픽 아젠다 2020+5는 평등과 비차별, 생계 및 양질의 일자리, 발언의 자유, 사생활 보호, 안전과 복지입니다.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참여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괴롭힘, 일상적 통제 등이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또 단합을 이유로 기합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성과가 저조하다고 위협과 공포를 주면 안 됩니다. 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지 않고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훈련과 관계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스포츠 폭력의 원인은 폭력의 재생산, 묵인, 정당화가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 예방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폭력 발생을 수시로 점검하며 부모의 경우 지도자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자녀의 선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 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합숙 시 스포츠 폭력 예방법은 공식적인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청소는 선후배 구분 없이 공평하게 분담합니다.
합숙 시 공동생활 규칙을 만들고 준수하며 폭력이나 괴롭힘이 의심될 때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가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루어지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가해 행위이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스포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스포츠 성폭력이라고 하며 성폭력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성추행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이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성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밀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여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지하고 그 속에 숨겨진 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은 힘의 차이, 성차별적 문화, 왜곡된 성인식 때문입니다. 성폭력 응급대응 즉각적 대처 방법은 성폭행의 경우 증거 보존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대응이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몸을 씻지 않고 피해 옷차림 그대로 병원에 방문하고 피해 장소 및 사건을 기록합니다. 스포츠 성폭력 예방법은 예방 매뉴얼을 갖추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을 수시로 점검하며 부모의 경우 지도자 징계 이력 확인, 가정 내 예방 교육을 합니다.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는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하고 특정 신체를 계속 바라보는 행위도 주의합니다. 합숙 생활에서는 단톡방에 음란물을 공유하지 않으며 특정 선수 외모 평가나 허락받지 않는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를 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며 샤워나 탈의 중 다른 선수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폭력이나 스포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최우선 대처 방안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서 성폭행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전문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와 예방법은 2차 피해란 사건이 발생한 후 주변의 반응이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예방법은 피해자 신상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하고 가해자와 분리하고 접근 금지, 수사기관에 신변안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은 지도자는 훈련 중 선수와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습니다. 선수와 훈련 시간 외에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며 개별 면담이 필요한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으며 팀 내 성폭력 이슈를 인지한 즉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승부조작이란 경기의 결과나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파 판정이나 불법 도박과도 연결되는 스포츠 비리 행위로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노인체육, 보디빌딩 경기 등 모든 생활체육에서도 승부조작은 스포츠 비리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엄격히 제재받습니다. 승부조작의 핵심 요소는 고의적인 실수나 심판 매수를 통한 경기 결과 조작 의도, 불법 도박 수익과 같은 금전적 이익 추구, 정당한 승부를 방해하는 스포츠 공정성 훼손입니다. 승부 조작의 원인은 금전적인 유혹, 불법 도박 개입으로 승패 조작,
성적 압박, 팀 내 위계 질서, 스포츠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일부러 패배하거나 심판 매수로 편파 판정, 불법 도박 등 경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승부 조작 예방법은 스포츠 윤리 교육, 선수와 지도자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내부 신고 체계와 모니터링 활성화, 공정한 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승부 조작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구 제명 자격 정지 등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체육 지도자의 스포츠 비리 신고 의무는 승부 조작이나 스포츠 비리를 인지했거나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스포츠 윤리센터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원칙은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가 있습니다. 체력 요소와 측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체력이란 몸을 움직이는 힘으로 근력, 지구력 같은 운동 체력과 신체를 보호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강 체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체력 요소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고, 운동 체력 요소로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등이 있습니다. 근력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를 설명하시오. 근력의 결정 요인은 근육의 크기, 근육의 종류, 근육의 길이입니다. 근육의 크기는 근육의 단면적이라고도 하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섬유가 굵어지는 근비대가 일어납니다. 근육의 종류는 2가지로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어지는데,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길이는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길이 상태가 있으며, 너무 짧거나 길 경우 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근 섬유와 속근 섬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지근 섬유는 붉은 근육, 적근이라고도 하며,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수축 속도가 느리고 힘은 약하지만 피로에 강해 마라톤 같은 지구력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영양소를 사용합니다. 속근 섬유는 백근이라고도 하며 산소가 없는 무산소 운동에 주로 사용되고, 수축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강한 힘을 내는 데 특화되어 있어 단거리 달리기나 순발력이 필요한 활동에 사용되지만 빨리 지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탄수화물에 의존하여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근세사 활주설이란 근육이 수축할 때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근세사가 서로 미끄러지듯 겹치면서 근육이 짧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운동신경이 근육에 자극을 주면 근육 안에서 칼슘 이온이 나오는데, 이때 액틴의 결합 부위가 열리면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으로 붙게 되고,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짧아지며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ATP입니다. 근육의 수축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등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힘만 발생하는 등척성 수축, 일정한 속도로 수축하는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근육이 발생하는 장력은 같지만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수축으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과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이 있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턱걸이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는 상완 이두근이 수축하며 근육이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고, 턱걸이를 내려갈 때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발생시킵니다. 등척성 수축은 매달려서 버티는 동작이나 플랭크처럼 동작은 일정하지만 계속해서 장력이 발생하는 수축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등속성 수축은 주로 장비를 이용해서 재활 운동에 많이 쓰입니다. 위성세포란? 위성세포는 근육에 있는 줄기세포로 근육의 성장과 근육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평상시에는 휴지기 상태로 있다가 운동이나 부상으로 근육이 손상되면 활성화되어 근육 복구 및 성장을 시켜줍니다. ATP란 무엇인가? ATP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도 하며 우리 몸에서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분자입니다. 근육 내에 저장된 ATP는 매우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ATP PCR 시스템과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을 통해 생성합니다. ATP PCR 시스템은 가장 빠른 에너지 시스템으로 단기간 고강도 운동 시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산소성 시스템입니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 생성되어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유산소성 대사 과정은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며 가장 많은 ATP 생성이 가능하고 지속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운동에 일어나는 대사 과정입니다. 에너지 소비 순서는 ATP PCR 시스템, 무산소성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으로 순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3대 영양소와 유산소, 무산소 운동에 사용되는 영양소를 설명하시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주로 지방과 탄수화물을 함께 사용하고 무산소 운동에는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단백질은 주 에너지원은 아니고 신체 구성에 사용되지만 지방과 탄수화물이 고갈되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젖산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젖산은 강도가 높은 무산소성 운동을 할 경우 글리코겐을 산소 없이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통해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무산소성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면 체내 급격하게 젖산 농도가 쌓이는 시점이 생기는데 이를 젖산 역치라고 합니다.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마사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도당 신생합성이란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재료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주로 간에서 일어납니다. 장시간 공복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혈당이 떨어졌을 때 젖산, 아미노산, 글리세롤 등을 이용해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반응성 저혈당에 대해 설명하시오. 반응성 저혈당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손떨림,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초대사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초대사량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말하며 특별한 활동이 없어도 호흡, 체온 유지, 심장박동 등 저절로 소비되는 칼로리로 성인 평균 1일 1440칼로리 정도입니다. 아나볼릭과 카타볼릭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나볼릭은 동화작용이라고도 하며 건설과 합성의 과정입니다. 근육에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작용으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근육을 생성합니다. 관련 호르몬으로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이 있습니다. 카타볼릭은 이화작용을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방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입니다. 체내 에너지가 고갈될 경우 근육 내 글리코겐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작용도 이화작용이며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이화작용보다 동화작용이 더 활발하며 동화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크레아틴 섭취가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레아틴은 고강도 무산소 운동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보충제로 ATP PCR 시스템에서 금방 고갈되는 크레아틴의 양을 늘려 에너지 충전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근력이나 파워가 증가되고 고강도 운동 지속 능력이 향상됩니다. 카페인 섭취가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피로감을 줄여줘 각성 효과가 있으며 지구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체내 흡수 시간을 고려해 운동 30분에서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심장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민감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은 운동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이를 분해하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탈수를 유발하며 중추신경계 억제로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균형 감각을 저하시킵니다. 협응 능력 또한 둔해져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운동 후에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근육 성장과 회복을 방해합니다. 흡연이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 연기 속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는 물질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운동 능력에 치명적입니다. 또 타르 같은 유해 물질 때문에 폐활량이 감소하고 가스 교환율이 떨어집니다. 니코틴은 강력한 신경 자극제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능력 향상시키고 싶다면 금연은 필수입니다. 인체에서 수분의 역할과 섭취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구성 성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과정의 핵심적입니다. 인체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의 주성분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 중 수분 섭취는 체온 상승을 억제하여 열사병을 예방하고 탈수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과 전해질도 함께 손실됩니다. 수분은 수시로 보충해주고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보로딩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내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기존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완전히 소모시킨 후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시합 전 고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근육 내 글리코겐과 수분을 가득 채워 근육의 볼륨감을 극대화하고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며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고 남은 포도당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겐으로도 저장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합니다.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과 반대로 체내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혈당이 낮을 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혈액으로 방출하여 혈당을 높여줍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자 동화작용 호르몬입니다. 남성의 고환에서 주로 생성되며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소량 분비됩니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고 2차 성징, 성기능 유지, 뼈 밀도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고밀도 지단백 HDL에 대해 설명하시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지방 성분입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벽에 쌓인 잉여 콜레스테롤을 수거하여 간으로 보내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저밀도 지단백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렙틴과 그렐린에 대해 설명하시오. 렙틴과 그렐린은 식욕 조절 호르몬으로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포만감 호르몬이고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렐린은 주로 위벽에서 분비되며 공복 상태일 때 수치가 높아지는 식욕 촉진 호르몬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길항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교감신경은 운동, 스트레스, 긴장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증가되고 소화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안정, 휴식 호르몬으로 심박수 감소, 소화기능 촉진을 일으키며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부교감신경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 말단에는 카테코라민 계열의 신경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은 휴식 및 소화 반응을 담당하며 신체를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여 심박수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골직원 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골직원 기관은 근육과 힘줄 연결 부위에 위치하여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근육이 너무 강하게 수축하면 이를 감지하여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근육과 힘줄의 파열을 방지하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근방추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방추는 근육 내부에 위치하고 근육의 길이와 길이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를 감지하여 반사적으로 해당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장 반사를 일으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포츠 심장이란 마라톤이나 수영과 같은 지구력 훈련에 적응하여 단련된 심장으로 심장의 용적이 커지고 근육이 두꺼워져 한 번에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낼 수 있고 안정 시 일반인보다 심박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심장 전도계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장 전도계의 순서는 최초의 전기 신호를 만드는 동방결절에서 시작하여 방실결절, 히스타바를 거쳐 심실 전체를 수축시키는 프루키니의 섬유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를 통해 전기 신호가 심장 전체로 퍼져나가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만들어냅니다. 체순환과 폐순환을 설명하시오. 체순환은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입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순으로 혈액순환이 됩니다. 폐순환은 심장에서 혈액을 폐로 보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경로입니다. 우심실에서 출발해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순으로 순환합니다. 심박출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박출량은 심장에서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이고 분당 심박수 곱하기 1의 박출량으로 산출합니다.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인바디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 실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류가 신체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기저항을 이용해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시 수분 상태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고 대소변 후에, 운동 전, 샤워 전에 측정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월경 주기를 피해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 교환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호흡 교환율은 들이마신 산소 섭취량과 내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통해 운동 강도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어떤 영양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고강도 운동이고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0.7 정도일 때 지방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격렬한 운동 중에 우리 몸이 섭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전반적인 유산소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후 우리 몸이 안정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로 소모하는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흔히 애프터번 효과라고도 불리며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더 크고 오래 지속되어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를 이어갑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을 때 초과산소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대사당량, 매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신체 활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매트는 안정 시 필요한 산소량을 기준으로 하며
1분당 1kg에 3.5ml의 산소 소비를 의미합니다. 어떤 활동이 매트 값이 3이라면 쉬고 있을 때보다 3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초과 회복이란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저하되었던 체력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이루어져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현상입니다. 목표 심박수 공식, 카보넨 공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카보넨 공식은 개인의 안정시 심박수를 고려하여 목표 심박수를 설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공식은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한 값에 운동 강도를 곱하고 안정시 심박수를 더한 값입니다.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대 심박수는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1분당 최대 심장박동수를 의미하며 구하는 공식은 220 빼기 나이입니다. 원RM의 공식 정의와 공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RM은 올바른 자세로 한 번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로 절대적인 근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원RM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결국 실패 지점까지 무게를 들어야 하는 것으로 부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 특정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한 횟수를 이용해 추정하는 공식을 이용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은 내가 수행하는 무게 곱하기 0.025 곱하기 수행 횟수 값을 무게와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반복 횟수가 10회 이하일 때 비교적 정확합니다. 자신의 원RM을 아는 것은 운동 프로그램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시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와 체온 조절법을 설명하시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ATP 생성과 에너지 대사 활동으로 체온이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는 장기간 운동 시 체내 수분 손실을 말하며 갈증, 소변 감소, 구강 건조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3대 영양소와 무산소, 유산소 운동에서 ATP 합성에 사용되는 영양소를 설명하시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며 모두 ATP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고강도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저강도 장시간 운동에는 지방 사용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비상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방은 1g당 9칼로리 에너지를 내는 고농축 에너지원이며 3대 영양소 중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하며 체온을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합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눈으로 볼 수 있고 체온 유지와 외부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내장지방은 복강 내 장기들 사이에 위치하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과 제지방의 차이점. 체지방은 몸속에 있는 지방의 총량을 의미하고 제지방은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 뼈, 수분 등의 무게를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고 제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에 대해 설명하시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고 실온에서 고체이며 과다 섭취 시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많고 실온에서 액체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필수 지방산이란 무엇인가?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의 성장과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결합된 유기물로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 신체 조직의 주 성분이며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무엇인가? 필수 아미노산이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아미노산으로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장 및 회복에 관여합니다. 종류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BCAA라고도 하며 다른 아미노산과 달리 간에서 대사되지 않고 근육에서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단백질 합성에 즉시 동원되어 근성장을 촉진하고 근손실을 방지하여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유청 단백질이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소화 속도가 빠르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운동 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백질은 끊임없이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는데 음의 단백질 불균형은 단백질 분해량이 합성량보다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양 섭취 부족이나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하며 지속될 경우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단점을 설명하시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시 근손실을 유발하고 부산물인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이 느려 비효율적입니다. 수용성 단백질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용성 단백질은 물에 잘 녹는 단백질로 알부민, 글로불린,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비타민의 효능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타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필수 유기물입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나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 섭취 시 체내 지방 조직에 저장될 수 있으며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가 있으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용혈성 빈혈,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타민 B군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구내염,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을 유발합니다. 근력 운동 후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력 운동 후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흡수가 빠른 단백질과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글리코겐을 보충해야 합니다. 운동 전 탄수화물 섭취 이유는 운동 중 사용할 혈중 포도당을 확보하고 근육의 글리코겐 이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 직전에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때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이 정상치보다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질환에 대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즉각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신속한 처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심장마비 시 온몸으로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뇌는 4분 이상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3C란 체크, 콜, 케어로 체크는 먼저 현장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콜은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케어는 119 도착 전까지 환자를 살피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 먼저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호흡 여부나 의식을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합니다. 환자를 함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AED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 CPR의 정의와 방법은
CPR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유지시키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과 반응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AED를 요청합니다. 흉부 압박의 위치는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에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1초에 2번 정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심장에 있던 혈액을 내보낸 다음 완전히 이완을 해야 심장에 다시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슴 이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완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을 또 압박하면 혈류량이 적어 CPR 효과가 떨어집니다. CPR을 중단하는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가 도착하거나 구조자가 지쳐 CPR을 시행할 수 없거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중단합니다. 영아의 경우 양손으로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사용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보다 표준 심폐소생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까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심정지의 원인이 산소 부족인 경우나 심정지 시간이 오래된 경우, 예를 들어 물에 빠진 경우에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합니다. AED 자동 심장 제세동기란 심정지 시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의료 장비입니다. 사용법은 전원을 켜고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유두 아래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때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환자에게서 떨어지라는 안내가 나오고 모두 물러나라고 외치며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 후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제세동기 사용이 끝나면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시행합니다. 여성 환자의 경우 속옷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속옷의 위치만 조정해서 맨가슴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근골격계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은 프라이스 방법으로 P는 프로텍션, 손상 부위를 보호하고 R은 레스트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쉬도록 하며 I는 아이스, 얼음찜질로 통증과 부종을 완화합니다. C는 컴프레션, 압박으로 부종을 완화하고 E는 엘리베이션,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며 S는 스플린트로 부목이나 삼각건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환자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개방성 골절은 골절 부위가 피부를 뚫고 외부로 노출된 골절이고 폐쇄성 골절은 피부 손상 없이 골절만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 폐쇄 원인과 유형을 나누고 대처 방법은 기도 폐쇄의 원인은 이물질과 천식이며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로 나뉩니다. 부분 폐쇄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기침을 유도합니다. 완전 폐쇄는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등 두드리기를 5회 정도 시행하고 효과가 없다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를 주먹진 손으로 감싼 뒤 안쪽 위로 밀쳐 올려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살 미만 영아는 내부 장기 손상 우려로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한손 손꿈치 압박법을 시행합니다.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은 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고 드레싱합니다. 드레싱을 하는 이유는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으면 몸통 쪽 가까운 동맥 부위를 압박합니다. 심한 출혈 시 119에 신고합니다. 화상 응급처치 방법은 1도 화상은 표피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 부위가 붉게 변한 상태입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일부까지도 손상이 되어 물집이 발생한 상태로 화상 부위를 즉시 차가운 물로 식히고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깨끗한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경우 강제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 발생 시 응급처치법은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떨림과 피부 창백, 심하면 의식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제거하고 몸통을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중심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뜨거운 음료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 쇼크의 종류는 과도한 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출혈성 쇼크,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혈당 쇼크,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일어나는 심장성 쇼크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감염으로 일어나는 폐혈성 쇼크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일어나는 과민성 쇼크가 있습니다. 쇼크 상태의 환자는 위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음식물이나 물을 함부로 먹이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 요소를 설명하시오. 건강 관련 체력 요소는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체력으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이 있습니다. 피트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운동 처방 시 사용되는 원리로 빈도, 프리퀀시, 강도, 인텐시티, 형태, 타입, 시간, 타임을 의미합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준비운동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늘려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제자리 뛰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체온을 올려 부상을 방지합니다. 정리운동은 운동이 끝난 후 가벼운 유산소로 쿨다운을 시키고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운동이며 근육통 감소,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 5가지. 트레이닝의 원리 5가지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일상적인 수준보다 더 자극을 받아야 신체가 발달한다는 원리이고, 점진성의 원리는 신체의 적응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성의 원리는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야 효과적인 것이고,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성의 원리는 목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효과를 얻는 것으로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원하는 타겟 부위를 운동하고 자극시키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적으로는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며 골밀도를 향상시켜서 골다공증 예방, 체형 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체형 변화로 자신감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지는데 이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고 강화됩니다. 서킷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킷 트레이닝이란 여러 운동 종목을 하나로 묶어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동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어 시간 효율성이 높고 다양한 운동으로 지루함을 덜어주고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고강도 운동 사이에 불완전한 휴식이나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반복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는 애프터번 효과가 커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오버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버 트레이닝이란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회복이 훈련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과 충분한 휴식과
휴식과 영양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연성 근육통 돔즈는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근육 통증을 말합니다.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머신은 정해진 기계의 가동 범위에 맞춰 특정 근육을 운동하는 방식으로 부상 위험이 적고 프리웨이트에 비해 쉬워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맞춰 각도 조절이나 세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웨이트는 덤벨이나 바벨 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장비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 협응력 발달에 좋고 가동 범위가 더 나와서 개인의 몸에 맞게 자세를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스스로 잡아야 해서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있으며 무게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우선법과 선피로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우선법은 가장 약한 근력을 운동 초반에 먼저 하는 훈련법으로 운동 초반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피로법은 주동근에 먼저 피로를 주는 훈련법으로 단순 관절 운동으로 목표 근육을 먼저 지치게 한 후 다중관절 운동을 실시해서 해당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관절 운동과 다중관절 운동을 설명하시오. 단순관절 운동은 하나의 관절만 사용하는 운동으로 팔꿈치 관절을 접는 덤벨 컬, 무릎 관절을 펴는 레그 익스텐션 등이 있습니다. 다중관절 운동은 2개 이상의 관절을 움직여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세트와 랩을 설명하시오. 랩은 하나의 완전한 운동 동작을 수행한 횟수이고 세트는 정해진 랩을 휴식 없이 연속해서 반복 수행한 하나의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번 반복하고 쉬었다면 1세트 10랩을 수행한 것입니다. 피라미드 세트와 디센딩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라미드 세트는 세트를 진행하면서 무게를 늘리고 반복 횟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디센딩 세트는 역피라미드 세트라고도 하며 첫 세트에서 4에서 5회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무게로 시작하여 세트를 진행하면서 무게를 줄이고 반복 횟수를 늘려나가는 훈련법입니다. 슈퍼세트와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 설명하시오.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의 운동을 휴식 없이 이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2두 바벨 컬과 3두 덤벨 킥백 운동을 묶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컴파운드 세트는 한 부위의 2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두 바벨 컬과 덤벨 해머 컬을 묶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부위의 3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실시하는 것을 트라이 세트라고 하고 한 부위의 4가지 이상의 운동을 한 세트로 묶어 쉬지 않고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자이언트 세트라고 합니다. 근육 혼돈 시스템, 혼동 원리란? 매번 똑같은 운동 방식에는 몸이 적응하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루틴이나 무게, 세트 수 등을 바꾸어 인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치팅과 스트레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트레이팅은 정자세로 목표 근육의 힘만을 사용해서 반동 없이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는 방식이고 치팅은 반복이 힘들 때 반동으로 2, 3회 정도 더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근육의 최대 강도의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상급자 훈련 방법입니다. 치팅과 유사한 방법으로 포스트 랩스는 운동이 힘든 상황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파워와 파워존에 대해 설명하시오.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로 계산되며 근육이 최대로 낼 수 있는 힘, 근력이라고도 합니다. 파워존은 복부에서 무릎 위까지 몸의 중심 부위이며 힘을 생성하는 핵심 부위로 스쿼트나 런지로 강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훈련법 운동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할 훈련법은 2분할, 3분할 요일별로 근육 부위를 나누는 것이고 2중분할, 3중분할은 하루의 운동 횟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의 운동을 2번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을 2중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운동을 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특정 부위를 운동할 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해당 부위가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여 근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급자의 트레이닝 원리는 초급자에게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스트레칭과 유산소 머신 위주의 운동을 하며 정확한 자세를 교육하여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점진적 과부하, 피라미드법, 분할훈련법 등으로 안전하게 운동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상급자의 경우 실패 지점 도달 후 가동 범위를 줄여 짧은 동작을 반복하는 번즈 훈련법이나 최대 수축 지점에서 1, 2초 정도 멈춰 긴장을 유지한 후 이어나는 피크 컨트랙션 원리, 실패 지점에서 반동을 활용하여 추가 수행하는 치팅 원리, 하루에 운동을 2번 나누어 수행하는 이중 분할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살바 호흡법이란 발살바 호흡법은 고중량 운동 시 숨을 들이마신 후 멈춘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어 복압을 잡는 호흡법으로 척추를 보호하고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지만 급격한 혈압 상승과 현기증, 심하면 블랙아웃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잡는 그립의 종류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손의 방향에 따라 손등이 위로 잡는 오버그립,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언더그립, 손바닥을 마주보는 뉴트럴 그립이 대표적입니다. 바를 잡는 넓이에 따라 스탠다드, 내로우, 와이드 그립이 있으며 서로 엇갈리게 바를 잡는 얼터네이트 그립이나 역도에서 사용하는 훅 그립,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감싸는 썸립스 그립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3가지와 운동법을 설명하시오. 인체 대근육에는 대표적으로 하체 대퇴사두근, 등의 광배근,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레그 익스텐션, 스쿼트, 레그 프레스 등이 대표적인 운동법이고 엉덩이 대둔근은 데드리프트나 힙 브릿지, 광배근은 풀업, 랩풀다운, 바벨 로우 등이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ROM이란 관절 가동 범위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굴곡, 신전, 외전, 내전, 회전 등의 움직임을 통해 관절의 기능과 움직임 제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재활치료 계획에 활용합니다. 체형의 3가지 종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형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3가지로 나뉘는데 외배엽은 뼈대가 가늘고 신진대사가 빨라 살과 근육이 잘 붙지 않는 마른 체형입니다. 중배엽은 골격이 크고 근육질이며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나고 균형 있는 몸입니다. 내배엽은 골격이 넓고 신진대사가 느려 살이 찌기 쉬운 체형입니다.